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구 씨는 중년 신사가 내린 지시를 다시 나에게 시키는 듯 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머리를 굴리며 버스 회사로 다가갔다.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종점에 정차 중인 여러 대의 합승버스 중에 조수 차림의 젊은이들이 모여 앉아 있는 차가 눈에 띄었다. 나는 그 젊은이들한테 접근, 김희수의 동생뻘 되는 사람이라고 둘러댄 뒤 이것저것 캐물어 보았다. 김희수는 이미 그 회사를 그만둔 뒤였고 범천동 돌산 부근에 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이런 사실을 구 씨에게 보고했고 구 씨는 다시 중년 신사에게 마치 자기가 확인한 것처럼 보고를 했다. 우리 일행은 다시 차를 돌려 범내골 로터리 쪽으로 향했다. 밤 12시가 넘은 모양이었다. 로터리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던 입초 순경이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춰보며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차 넘버 보면 몰라. 중년 신사가 무뚝뚝하게 내뱉었다. 모르겠습니다. 신분을 밝혀주십시오. 야, 바빠. 빨리 바리케이드 치워. 그래도 신분을 밝혀주셔야죠. 입초 순경은 쉬 물러서지 않았다. 나 부산지검 검사야. 그제야 순경은 차 번호판을 확인한 뒤 바리케이드를 치워주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중년 신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입초 순경이 저 정도는 돼야지. 어떤 녀석은 차 번호 봐 하면 얼른 경계를 붙이고 통과시키고 말거든. 나는 비로소 이 중년 신사가 검사임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나의 호기심도 더 커졌다. 범내골 변전소 앞에 차를 세워두고 돌산으로 향했다. 돌산에는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차가 올라갈 길이 없었다. 빵모자 사나이의 확인으로 김희수의 집을 알아낸 우리는 다시 큰 길 쪽으로 내려왔다. 차를 세워둔 곳이 가까워지자 김 검사는 나에게 따로 지시를 내렸다. 덕수, 사람은 신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든 맡은 바 책임은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내일 아침 일찍 이곳으로 다시 와 김희수의 행방을 알아주기 바란다. 그러고는 운전기사에게 나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라고 말했다. 나는 마침 검사의 수사 지휘를 직접 받는 수사관이 된 기분이었다. 이튿날 새벽녘이 되자 나는 범청동 돌산을 향했다. 마침 김희수의 집과 앞뒷집으로 이웃하고 있는 곳에 나의 오촌 아저씨의 집이 있었다. 나이는 나와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촌수로 따져 오천 아저씨뻘이 되었다. 나는 그에게 김희수를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방 뒤 벽 쪽에 붙은 조그만 봉창문을 열어 제끼면서 말했다. 네가 그 사람을 어찌 아노? 바로 저 집 아이가. 저기 세수하고 있는 사람이 이수다. 오촌 아저씨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흰 셔츠를 입은 신체가 건장한 30대의 사나이가 세수를 하고 있었다. 나는 바로 돌산을 뛰어내려와 공중전화통을 붙들었다. 검찰청으로 다이얼을 돌렸지만 너무 이른 탓인지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검찰청 전화번호 밑에 김태현 검사 자택이라고 쓰인 번호를 돌려보았다. 여보세요. 중년 신사, 아니 김 검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반갑게 들려왔다. 여보세요. 저 덕수입니다. 김희수가 지금 집에서 세수하고 있는 걸 보고 전화를 겁니다. 알았어. 저녁 때까지 잘 미행하다가 검찰청으로 전화해.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지난밤에 통금이 지나도록 쫓아다녔는데 막상 찾고 나니 저녁 때까지 미행만 하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종일
김희수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러나 오후 6시경 지금의 위치를 알려주려고 검찰청에 전화를 거는 사이에 그를 놓쳐버렸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찾다가 끝내 못 찾고 김희수의 집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터벅터벅 산길을 오르다 보니 사람들이 빙 둘러선 가운데에서 두 남녀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말다툼을 하고 있는 남자는 바로 내가 조금 전에 놓쳐버린 김희수가 아닌가.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진 듯했다. 그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 나는 재빨리 검찰청으로 전화를 했다. 싸움이 주위의 만류로 시들해갈 무렵 김 검사 일행이 들이닥쳤다. 구 씨가 김희수를 불러세웠다. 여보, 잠깐 좀 봅시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이러시오? 이웃끼리 약간 다툰 걸 가지고 누가 신고라도 했소. 김희수는 파출소에서 나온 사람으로 착각을 한 모양이었다. 아니, 잠깐 알아볼 일이 있으니 좀 갑시다. 그래, 갑시다. 가자면 못 갈 것도 없죠. 그의 양쪽 팔을 구 씨와 또 한 사람이 꽉 끼었다. 순간 김희수는 뿌리치고 도망갈 자세를 취했다.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옆에서 구경하는 척하고 있던 나도 합세를 했다. 합기도 도장에서 배운 연행수를 써먹었다. 이렇게 해서 몸부림치는 그를 변전소 앞에 세워둔 지프까지 끌고 내려와 검찰청으로 연행했다. 지프 속에서 검사는 말했다. 나는 모 경찰서 수사과장이다. 너 범일동 기원에서 김금식이와 함께 라디오를 훔친 일이 있지.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오려고 했다. 굉장한 사건으로 여겼던 것이 고작 몇 년 전에 발생한 절도 사건이라니. 그럭저럭 밤 12시경이 됐다. 우리는 부산지방검찰청 2층에 있는 4호 부장검사실로 들어섰다. 구사범님, 이따위 시시한 사건을 가지고 하루 종일 미행을 하게 만들다니. 단박 잡아들이면 될 일을 갖고. 나는 투덜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다. 영장이 없어 그런 것이야. 그리고 도둑은 아니니까 조금 있어봐. 꼭 20고개를 풀어나가는 듯한 알쏭달쏭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검사실에 들어서니 똥냄새가 확 풍겼다. 누가 똥 쌌나? 내가 쌌소. 대답한 것은 김희수였다. 구씨가 닦으라고 신문지를 주었다. 해병대의 카키색 팬티를 벗어 김희수는 쓱쓱 문지른다. 구씨가 야, 그 팬티 버려, 새 거 사줄게 라고 하자 이수는 사긴 누가 사줘요 하면서 다시 팬티를 입었다. 무뚝뚝하지만 듬직하고 저력이 있는 행동이었다. 부장검사실에서는 다시 김희수에 대한 신문이 시작됐다. 곁에서 커피를 마시며 건성으로 신문 내용을 듣고 있던 나는 근하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매일같이 신문, 방송에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던 사건인지라 근하라는 이름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던 참이었다. 이자가 근하군 유괴 사건의 범인이란 말인가? 나는 신경이 곤두섰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동네 아주머니와 너 새끼만 귀한 줄 알고 남의 자식 귀한 줄은 모르냐고 싸움질을 하던 이 사내가 남의 자식을 죽여 바닷속에 던져 넣으려 했던 사람이라니. 그날 밤 김희수는 몇 년 전 절도 사건으로 긴급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부산교도소에 수감됐다. 그 며칠 뒤 구씨가 또 나를 찾아왔다. 덕수야, 너 대신동에서 노는 대범이라는 친구 모르냐? 네 또래인데 유도, 합기도, 3단의 왼손잡이라던데.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부터 또 예의 그 빵모자 사나이의 안내에 따라 완월동, 300번지 등 부산의 사창가를 헤매고 다녔다. 빵모자가 정대범이는 완월동 엑소호에 잘 가는데 라고 하면 그의 말에 따라 며칠을 두고 그곳을 헤매는 식이었다. 이때부터 나의 한쪽 손에도 수갑이 채워졌다. 그 사나이의 한쪽 팔과 내 팔이 수갑으로 연결됐고 그 위에 바바리 코트가 걸쳐졌다. 빵모자 사나이의 도망을 방지하고 지나다니는 행인의 눈길을 피하기 위한 목적인 듯했다. 구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빵모자를 눌러 쓴 사나이는 현재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금식이란 자로서 그가 근하군 유괴 사건의 공범이며 그의 자백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도진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극비 수사를 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구씨는 우리 영감님은 유괴 사건 수사의 베테랑인 4호 김태현 부장검사인데 너는 김 검사의 자연석을 수집하는
심부름꾼으로 행동하라고 일러줬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경찰에도 지시하지 않고 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만큼 절대 비밀을 지키라고 다짐을 했다.